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은 요청 주셨던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 2탄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IPO 그리고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박셀바이오는 기초연구에서 생산 임상까지 모두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선스 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까지. 박셀바이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신 그리고 세포치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면역세포를 이용한 암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보시면 라이선스 아웃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생산, 판매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메인인데 항암면역치료제와 박스루킨 15입니다. 해외는 기술 이전을 하고 국내에서는 직접 생산 유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통망이 필요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박스루킨 15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초기에는 일단 해외에도 직접 수출 판매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 라이선스 아웃을 하여 현지 생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내는 생산해주는 업체와 MOU 체결을 논의 중이며 농림축산부 검역본부 판매 허가 승인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회사 연역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10년 설립이 되었고요. 그 후 2년 뒤 GMP 제조소를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에 첫 임상 승인이 되었고 그 임상이 2015년 7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코스닥 상장을 하였고 10월에 박스루킨 15 품목허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회사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연구와 라이선스 아웃을 생각하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소도 2개나 있는데 말입니다. 아마 현재는 매월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임직원 수를 늘려나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표 임원진인 CMO 이재준 교수와 CEO 이준행 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준 교수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정교수이며 이준행 교수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교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교수를 하다가 연구를 하면서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구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연구를 하는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스트 교수,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면역치료혁신센터장, 그리고 전 국제 백신 학회장까지 우리나라와 해외 연구진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회사가 화순에 있고 CMO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교수이기 때문에 화순 메디컬 클러스터에 크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회사들도 있네요. 박셀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총 4가지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3개와 단백질 의약품 1개가 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2개는 현재 페이스 2 상태이고요. 단백질 의약품은 현재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매출 창출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은 바로 다발골수종 적응증을 가진 약물입니다. 이는 글로벌 임상 라이스 아웃을 통해서 매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간세포 암종 적응증을 가진 약물은 왜 글로벌 임상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집중하고 있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분리를 해서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서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환자 본인의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에는 거부 반응에 의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또한 환자 몸의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에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면역은 크게 내재 면역 그리고 후천 면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재 면역은 피부와 같은 물리적 장벽, 그리고 콧물과 같은 화학적 장벽, 그리고 세포 방어가 있습니다. 내재 면역 중 세포 방어는 단기간 지속되고 포괄적 비특이적 방법입니다. 또한 얘는 후천 면역에 기여를 합니다. 바로 수지상 세포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후천 면역이란 기억된 면역입니다.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백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항체를 직접 주입하는 수동 면역도 있습니다. 현재 박셀바이오가 이용하고 있는 면역세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CAR-T세포.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수지상세포는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독성이 굉장히 낮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항원특이적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다양한 항암효과과 시너지 효과를 누리며 병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선청 면역에 기여합니다. CAR-T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적응 면역을 담당합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선천 면역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식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만들기 힘듭니다. CAR-T 세포는 적응 면역이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애들입니다.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기억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 기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지속적인 항암 효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성 및 독성 문제가 있고 비용이 굉장히 높고 아직 암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류를 알아봤으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면 환자한테서 면역세포를 빼서 걔네들을 분화 및 증식시키고 다시 암 환자한테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자연살해 세포와 CAR-T 세포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NK셀과 T셀입니다. 줄기세포에서 다양한 분화 과정을 거쳐서 T세포와 NK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포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를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수지상 세포 치료제가 첫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다시 한번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매개해서 면역 반응의 개시를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 시 얘네들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항원의 특정한 분자 패턴을 적응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몽타주를 그려서 면역세포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암세포를 먹고 소화를 하면 이수지상 세포가 성숙 및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결국 몽타주를 그린다는 이야기고요. 이 몽타주를 림프구에 전달을 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활성화를 유도를 합니다.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다른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T세포가 항체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수지상 세포 치료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에서 백혈구 성분 채집술을 통해서 림프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단핵구를 분화시켜서 수지상 세포로 만들어냅니다. 아직 몽타주를 그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숙 수지상 세포입니다. 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환자의 암세포에서 얻은 항원을 주입을 시켜서 성숙시킵니다. 이렇게 환자한테서 얻은 항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지상 세포가 몽타주를 가득 들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다시 환자의 몸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림프절이라는 면역세포들이 모여있는 전쟁터로 가서 몽타주를 보여주게 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DCMM 치료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DC라는 것은 수지상 세포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MM은 다발 골수종을 의미합니다. 일단 자가 면역세포, 즉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종양세포를 암 항원으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맞춤형입니다. 그리고 수지상 세포의 이동성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림프절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 수지상 세포의 목적은 결국에는 적응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T세포의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 면역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잘 유도를 하기 때문에 종양세포 살상능, 유도능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1, 2A상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동안 투여를 하였고요. 12명의 재발성, 불응성 다발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면역학적 반응은 약 80%에 가까웠는데 임상적 유효성은 약 66%에 달했습니다. 이 임상적 반응률은 병이 안정적이거나 줄어든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의 부작용을 봐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임상 이상은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존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약물과 쓰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용요법은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발 골수종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곧 이제 글로벌 임상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자체 생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자연살해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살해 세포, 즉 NK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NK셀은 선천 면역을 담당합니다. 이 세포는 암세포 혹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세포를 감지하여 빠르게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얘는 암세포에 결합된 단클론 항체를 인식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 파괴 단백질을 분비를 해서 암세포를 포함한 비정상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면역세포도 자극을 해줍니다. 이 NK셀에 직접 단클론 항체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암세포에 직접 가서 부착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분비해서 파괴를 하거나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다른 면역세포를 자극시키게 됩니다. 약 360배를 증폭을 할 수 있고 높은 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발생 기관에 직접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도가 높아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낮은 농도의 사이토카인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백혈구를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양세포주와 레디에이션을 쬐서 좀 더 고순도, 고효율, 대용량 NK셀을 배양을 하게 됩니다. 자연 살해세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도 높은 자연 살해세포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약 8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얘네 이름이 NKHCC잖아요. HCC는 간암입니다. 간암의 치료는 초기일수록 잘라내거나 교체하거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증으로 갈수록 잘라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암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요법이 소라티닙과 렘바티닙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그 부위에 주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 동맥 내 항암 주입 요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즉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 전체에 항암 요법이 되겠죠. 임상 진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1상은 완료하였고요.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NK셀을 투입을 하기 전에 먼저 4번의 선행 화학요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임상 1상에서는요. 그리고 임상 2상은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2번의 선행요법을 한 뒤 그다음에 NK셀을 주입을 하면서 2번의 항암요법을 같이 하는 방법과 4번의 항암요법을 앞선 것처럼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임상 1상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단독요법보다 객관적 반응률, 질병 조절률, 그리고 생존기간 연장에 있어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임상 결과를 보겠습니다. 임상 결과에서 CR은 Complete Response, 아예 없어졌다는 이야기고요. PR은 Partial Response, 일부 반응이 있었다. SD는 이제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거 이제 PD는 병이 진행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이 이제 진행성 간암 대상 임상 1상 시험 결과이고요. 지금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입 2달 후에 PD, 즉 Progressive Disease 상태인 환자는 총 2명으로 임상 결과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72.7%였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승인을 위한 임상은 아니고 응급 임상 시험 결과입니다. 다양한 암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모든 암에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항암제와 같이 투여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임상 2상 버전 2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시험 개시는 2019년 10월에 시작이 됐고요. 20명의 진행성 감세포 암종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6달 팔로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번 투여하는 공고요법을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자에서는 완전 반응, 즉 아예 암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순도가 90% 이상 임상 시험용 생산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21일 이후에는 증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살상능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다른 세포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순도 관련 지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CD56과 CD3입니다. CD56은 NK세포, CD3는 T세포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2가지로 보는 이유는 앞서 보여드린 분화 파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잘 NK세포로 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NK세포에 있어야 하는 거는 있어야 하고 T세포에 있어야 되는 거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있는 거, 마이너스는 없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85% 되어야 하고요.
위에는 이제 분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아래는 진짜로 NK세포가 잘 생성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간세포 암종 치료제 시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세포 암종은 원래 B형 간염 등이 원래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 B형 간염 등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신규 환자는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행인 거죠. 진단 기술이 발달하고 치료 기법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간암 절제 후 이제 5년 후 재발률이 50에서 70% 가량 됩니다. 이렇게 초기에 진단이 되고 있지만 비수술적 간암 치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임상 2A상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 매출 발생 예상 시점은 2024년입니다. 근데 분명 해외 라이선스 아웃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 부분에선 없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었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합친 것입니다. 이 NK셀과 DC셀을 합친 거는 이제 GBM이라는 적응증을 획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적응증에 대해서는 G3BNT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아직 시험관 내에서만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 내에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22년에 임상 진입이 목표라고 하니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약물은 이미 진행하고 있던 약물들에 합친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1, 2상을 진행을 하고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을 할 생각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까지 박셀바이오의 두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2탄에서는 두 가지 남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